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의 비트코인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공포가 장기화되었을 때, 그리고 이 공포가 조기에 사그러들었을 때, 저는 어떠한 경우의 수에 있어서든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달 전에 올렸던 비트코인 불장의 트리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의 영상의 일부를 먼저 시청한 후에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 속에서 이 두 가지 상승에 관련된 트리거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연관 지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17년 상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ICO를 금지하고 채굴을 금지하고 거래소를 금지를 하고 하면서 중국에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 그리고 이 코인들이 전부 다 국내에 빗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코인도 여기에 다 들어왔고, 그리고 자금들, 더 오를 거라고 판단했던 그 자금들, 실질적으로 머니가 이쪽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60%가 생기고 막 50%가 생기더라도 여기에서는 매수하려고 하는 그 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머니가 들어온 거죠. 한 개의 거래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머니가 이 빗썸이라는 거래소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을 양적 완화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돈이 남아 돌면은 인플레이션,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인플레이션. 약간 표현이 조금 어정쩡하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핵심은 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018년 뭐 초부터 해가지고 끝없는 하락을 합니다. 거의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공간까지 가다가 여기에서 누군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리거가 되어 주었던 것은 바로 브라질의 물가 폭등이었습니다. 브라질의 물가 폭등.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 있는 그 돈이 탈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이게 트리거가 돼서 선물 시장에서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파워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경기 침체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이 돈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은행에서 금을 살 수도 없고 달러를 살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제도권이 아닌 이런 비트코인이란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돈을 탈출을 시킨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용돼야 될 자금 자체가 한국 빗썸 쪽에 몰리면서 자금이 몰리면서 이 빗썸에 있어서 양적 완화가 어마어마했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경기 침체,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브라질에서 탈출하기 위한 자금들이 2019년도 상승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현재의 상황과 한번 엮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장기화 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겠죠.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자, 이로 인해서 금융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하고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가 하락 상태입니다. 유가 하락. 자, 이 바이러스 공포가 오지 않았어도 유가 하락만 있었어도 망할 수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하는 시기부터 해서 패망을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자체는 석유 매장량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자, 이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 지표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해봤자 뭐 20%, 40%. 그런데 2012년도 마두로가 당선된 이후부터 해서 물가가 쳐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130만 %가 오르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당시 한번 유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유 가격이 2014년대까지만 해줘도 $100 정도가 됐습니다. 배럴당 $100였었는데 2014년에 와서 폭락을 합니다.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2014년에 베네수엘라는 기름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값이 쭉 떨어지면서 물가는 어마어마한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 정제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 생산 원가를 꾸준히 기술력으로 낮추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였을 때, 기름값이 비쌌을 때 그런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다시 은행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으로 다시 들어와서 시장에서 돈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 고깃값이 올랐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돈 더 찍어줄 테니까 가서 더 사.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아예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린 거죠.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예 망해버린 겁니다. 자,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이 바이러스 사태하고 유가 하락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전자산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겠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휴지 조가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달러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금을 매수를 해서 탈출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런 수요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체나 금 자체도 많지 않겠지만은 정부에서도 막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 자본들은 통제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서 빠져나오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2019년 4월에 브라질 물가 폭등이 생겼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상황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2018년 8월 터키에 리라화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푹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 터키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락장을 이겨낼 만큼의 트리거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소폭 상승했지만은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 7월 짐바브웨에 여기에서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내에서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600%까지 붙었다고 해요.
어차피 진바 위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겠다. 돈이 몰리는 거죠. 역시 자국 내에서는 이렇게 6배가 더 비트코인의 가격이 6배가 올라갔지만은 세계 시장을 바꿀 만큼의 트리거는 생기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진바 위에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600% 달에 이렇게 올랐다. 초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자, 일부 뉴스에서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10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1000%.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더 비싸게 샀다는 거죠. 자, 이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10만 4천 달러, 1억 넘게까지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오래 가고 유가 하락 상태가 유지되면서 망하는 나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나라들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리고 자국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망할 나라 안에 미국도 포함됩니다. 좀 많이 갔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미국 자체가 망가진다기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이 바이러스 공포가 조기에 사그러들었을 때, 시기적절하게 이게 백신이 나오고 뭐 해결이 되었을 때, 자, 이랬을 경우 같은 경우는 각국 정부의 유동성이 현재 많이 공급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돈을 너무 많이 현재 풀어놨습니다. 이 상황은 자산시장, 즉 주식, 금, 부동산, 암호화폐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다 꺼내놨습니다. 뭐 행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추경 그리고 세역 감면 다 내놨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쓸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그리고 채권 매수.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 안에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은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카드는 벌써 다 꺼냈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현재가 틀린 게 뭐냐면은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각종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하나씩 꺼냈었던 거고, 지금은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던져냈습니다. 자, 보면은 행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일단 추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 감면이고요. 세액 감면이나 뭐 면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쓸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현재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 금리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채권 매수. 채권 매수, 이게 바로 양적 완화죠. 계속 돈을 찍어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헬리콥터 머니처럼 필요한 데 딱 계속 뿌려주는 거죠. 자, 정부에서는 이런 네 가지 카드를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CR이 안 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추경을 하고 더 큰 세액 감면을 하고 더 큰 금리 인하를 하고 더 큰 채권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 돈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어느 정도의 돈이 적당한 돈이고 어느 정도의 채권 매수가 이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적당한가, 그거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공포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진단기가 필요하고, 이게 지금 거기에 걸렸나 안 걸렸나 알아볼 수 있는 진단기가 필요하고, 이것을 최근에 다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치료제가 필요하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걸려도 스스로 나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나와 준다고 하면은 이 공포는 정말 빨리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었던 그 약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이게 임상실험을 하고 승인을 받는 데까지 일상적으로 가더라도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많이 협조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와 준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를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넘기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공포는 사라지겠죠. 공포는 사라지겠죠. 자, 이러할 가능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단지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 시장에 유동성이 남아 돕니다.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지금 MMT 이론에 의하면은, 현대 화폐 이론에 의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일본을 봐라, 그리고 미국을 봐라.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야, 물가가 오르디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아. 충분히 풀어도 돼. 이런 이론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돈을 풀었을 때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본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 주구장창 올라가고 부동산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지 않더라도 자산 시장에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공포가 어디서 오는 건가, 그 원인 자체가 중요하다. 금융위기에서 온 공포가 아니었고 바이러스에서 온 공포이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절하게 이 원인이 소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기의 종식이 되든 조기의 종식이 되지 않든 간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하나의 관찰 포인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을 이미 사용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사용했던 카드들이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는 공포에 의해서 급락을 했고, 이러한 정책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고양이도 바닥에 도착하면 튀어오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상승인가 아니면 추가로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현재 이 상승이 진짜 상승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각 기업들이 정부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포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인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은 국경이 폐쇄가 되고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소비 심리가 아예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어야 소비를 하죠. 나라에서 돈 주면 뭐합니까? 그 돈 쓰러 나갈 수가 없는데. 내가 빚이 있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고, 내가 지금 생산을 못하니까 그걸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직접 나가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써서 그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효과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포의 진짜 이유나 시장 상황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증시가 바닥에서 정책에 의해서 살짝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지, 이게 회복되었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상황이, 진짜 시장 상황이 증시에 반영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부도나는 기업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기업들에 은행들이 돈을 투자했죠.
그러면 이 채권 자체가 부실 채권이에요. 받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마이너스가 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쇼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07년도 주택 쪽에 있어서 부실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 이 모기지 업체에, 이 모기지 기업 쪽에 투자한 은행권이 있죠. 투자사가 있죠. 그 투자사들이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투자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그냥 투자사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 2008년에 가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죠. 9월 15일 날. 그리고 나머지 대형 은행들도 이런 금융사도 그냥 무너지게 됐었습니다. 현재 걱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부실 채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놓은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세일가스 기업이 파산을 하면은 그 투자한 은행도 부도가 날 위기에 몰린다. 왜냐하면은 JP모건, 시티은행, 웰스파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4개 은행의 자본금의 7%에서 15%가 이 에너지 관련 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있어서 이 투자사에 있어서 15%가 이 에너지 분야예요. 에너지 분야가 다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안전하냐, 85%는 안전하냐? 또 경제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부분에 투자한 부분들도 전부 다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행들 외에도 11개의 미 중소형 은행이 자본금의 무려 25%를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코 선생이라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서 세일업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고, 이것 때문에 코 선생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고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7.6%가 에너지 관련 분야고요.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5.6%가 에너지 관련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선생 문제만을 핵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세일 업체의 유가 문제, 생산 원가 문제, 그 문제도 굉장히 큰 핵심이라 생각하고 현재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한 암호화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미넌스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의 경우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에 유동성이 남아 돈다, 돈이 남아 돈다, 그러면 모든 자산 시장에 부흥이 생길 겁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알트 쪽에서도 뭔가를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빌려다가 또 쓰면 되는 거니까 좋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알트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의 경우 이 코선생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그리고 유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망하는 나라 그리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을 때, 자, 이 경우는 비트코인만이 홀로 고공행진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급등을 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탈출 수단으로 탈출을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트론이나 이런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안에 많은 뎁들이 생겨서 들어와 줘야지만이 이 플랫폼 코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들만 개발하면 돼요.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이 친구들만 돈이 있어갖고 이 친구들만 개발하면 돼요. 이 안에 들어오려는 뎁사들은 영세한데 그 뎁사들이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이 알트코인이 이 플랫폼 코인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망가졌는데, 시장에 돈이 없는데, 나라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타팅 기업 쪽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알트들도 메이저 알트들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큰 흐름상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가지고 한 나라에서 자산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다른 알트들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만을 이용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도미넌스 한번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도미넌스 차트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4%입니다. 뭐 과거에 보더라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80% 이상이었어요. 85%, 뭐 90%대. 2016년은 뭐 90%대였고. 물론 많은 암호화폐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까지 생겨서 특히 테더 같은 경우는 시총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 자체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 1번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혼자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도미넌스가 80%, 90%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켓캡을 보면은 한 그 암호화폐 시장이 한 220조 원 정도 됩니다. 220조 원이면은 2017년도 말 정도의 시총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자체는 320조 원입니다. 암호화폐 시총 해봤자 220조 원. 그것도 2017년도 대상승장 가기 전 정도의 시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시총에 비교해서 3분의 200개 안 되는 시총입니다. 즉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시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개미들을 완전히 질리게 해서 이 시장을 떠나게 뭐 하려고 할까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도 주식은 건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죽어도 새로운 개미들이 더 쉽게 들어갑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부정적인 시선도 많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적습니다. 개인들이 쉽게 계좌 개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놀고 있는 개미들을 완전히 다 죽인다? 아예 금액대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질리게 한다? 지금도 질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여긴 억측이긴 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도 살짝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당장에 상승한다 이런 의미 자체는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은 변동성은 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시에서 공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공포를 이용해서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증시를 계속 커플링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커플링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디커플링이 되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세력이 틀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물량이 있고 그리고 단기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분이 있고요. 단기 자금하고 현금 보유분하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헷갈리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틀려도 쉽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 자금이나 현금 자체를 장기 자금으로 포함을 해버리면은 이것을 움직이기가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데 장기 자금 자체는 롱을 보고 있는데 단기 자금은 숏을 보고 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바닥일지는 지금 현재로 알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찍은 데가 3,850불이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한 4,8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락 패턴 자체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와 준다고 하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 번 더 와준다고 하면은 아마 트리플 바닥, 그러면서 또 헤드 앤 숄더를 가지고 또 한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이룬다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쌍바닥을 이루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은 트레이드들 자체가 이렇게 믿을 거예요. 여기가 쌍바닥이다. 그러면 현물 시장의 트레이드들 자체가 여기서 쌍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선물 시장에서 여기를 누르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뚝배기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지금 현재로 알 수는 없지만은, 자, 쌍바닥이 형성되거나 트리플 바닥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것을 바닥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현재 단기 자금과 현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부터 포지션을 해 두었습니다. 무려 선물 시장에서는 그 아래쪽까지 현재 포지션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큰 그림상 어떠한 경우가 오든지 상승할 거라고 믿지만은 이 시장 충격이 어딜 만큼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저는 절대 서운하지가 않아요. 제 자금이 매수가 되지 않았다 해서 절대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자금 자체가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현재 여전히 제 지갑 안에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이 선만 보고 있었는데 이 선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 패턴을 지금 넘어왔죠. 그리고 이전 이 정도 자체가 일단은 지지선이 한번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말씀한 것처럼 쌍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6,000불 대 7,000불 대 바닥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 형태가 그려지고 다시 헤드앤숄더 형태까지 만들면서 다시 넥라인에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이 모습들,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신 자체를 가졌던 것 자체가 채굴 풀에 있어서 그 채굴 단가가 한 6,000불에서 7,000불, 그리고 그 당시에 매집했던 지갑들이 아직 그 지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이유 때문이었죠. 근데 현재 지금 코 선생 사태 때문에 그런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충분히 밀어도 되네? 밀어도 뚝배기 안 깨지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당시에는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쉽게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차트만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 선생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아직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코 선생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잠재워진다, 확진자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증시에 있어서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심리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이 있고 나서 금융 위기를 대비하려고 저는 베팅을 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몇 년을 이렇게 베팅을 했었는데, 뜻밖의 변수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일단 시간표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자금 성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고 준비하시는 게 항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암호화폐 쪽으로만 이제 짰었는데, 왜냐하면은 주식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암호화폐는 가면은 정말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을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가던 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원금 회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만큼의 상황들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러면 굳이 암호화폐 쪽에서 승부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를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당장에 가서 뭐 옮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더 큰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지 전문가적인 분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